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전 재산을 아들 내외의 강남 아파트에 보탰습니다. 친딸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가 저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며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요. 그날 밤부터 저는 눈물을 닫고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들 하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65해를 살면서 참 볕 좋은 날도 많았고 또 속절없이 그늘진 날도 있었으니까요. 내 이름은 박선자예요. 지금은 서울 강남의 삐까뻔쩍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세상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뜨끈한 돼지국밥 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부산댁이라고 시장통에서 20년을 넘게 꾸려온 내 국밥집 말이에요. 그 가게의 마지막 날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새벽부터 끓여낸 뽀얀 국물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팔려나가고 단골들이 내 손을 붙잡고 어찌나 아쉬워하던지 사장님,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이 맛을 본다요? 서울 아들한테 효도 받으러 가신다니 축하해야 하는데 와 이리 서운하노.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흙 묻히고 살아온 내 인생이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훈장처럼 빛나는 기분이었어요. 가게 구석구석, 솥단지에 밴 세월의 흔적, 벽에 걸린 낡은 달력 하나하나가 전부 내 청춘이고 내 역사였죠. 셔터를 내리는 마지막 순간,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뭔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게는 그 모든 고생을 기쁨으로 바꿔줄 세상 가장 큰 자랑거리, 내 아들 동건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동건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내 아들. 그 핏덩이를 낳아 산신년 넘게 국밥을 팔아 키웠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통 여자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동건이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리고 내 아들은 보란듯이 성공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건축과를 나와서 지금은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된 번듯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까지 차렸거든요. 신문에 이름이 난 건축가가 되었으니 이 어미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이 작년에 처자될 사람이라며 한 아가씨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최유진이라고 현대문학을 전공했다던가 어찌나 아리답고 예의가 바른지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동건이가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서울 와서 제 효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서 유진이가 내 두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동건 씨한테 받은 사랑, 제가 평생 어머니께 갚으며 살게요.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는데 어찌나 진심으로 느껴지던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늙음하게 이런 복을 다 받나 싶었죠. 두 아이가 강남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보통이어야죠. 동건이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죠. 가게 딸린 집을 팔고 평생 국밥 팔아모은 통장을 전부 털었어요. 내 노후야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내 전 재산을 보태 두 아이는 강남에서도 제일 좋다는 초고층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그리고 나는 효도를 받기 위해 20년 넘게 내 세상이었던 부산댁의 셔터를 내리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던 거고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 쌩쌩 달리는 외제차들, 모두가 바쁘고 세련된 사람들. 동건이네 아파트는 꼭대기층이라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 풍경이 멋지면서도 어쩐지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모든 게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집도 신기했지만 나 같은 늙은이에겐 너무 복잡하고 낯설었어요. 불 하나 켜는 것도 한참을 헤매기 일쑤였죠. 이사하고 며칠 뒤에 집들이를 했는데 동건이 회사 사람들이랑 유진이 친구들이 잔뜩 왔어요. 다들 나를 보며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그런 시선 말이에요. 유진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나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평생 부산에서만 사셔서 순박하세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나는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진이가 은연중에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것만 같았거든요. 진짜 내 가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모처럼 아들 부부에게 내 손맛이 담긴 저녁을 해주고 싶어서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에 퍼지는데 나는 그게 참 정겹고 좋았죠. 그런데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서던 유진이가 대뜸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게 와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내용은 비수 같았어요. 어머니, 강남 아파트에선 이런 냄새 피우면 안 돼요. 이웃들한테 민원 들어와요. 품격 떨어지게.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품격이라니. 내 아들을 키워낸 이 된장찌개 냄새가 이제는 품격 없는 냄새가 되어버렸구나.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따라 들어온 동건이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어요. 하하, 유진이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겠네. 아들은 그저 그렇게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요. 부산의 따스했던 햇볕이 그리웠고 앞으로 다가올 강남의 길고 긴 그늘이 두려워졌어요. 이것이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된장찌개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와 며느리 사이에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아들 동건이는 애써 그 벽을 못 본 척하는 것 같았고요. 며칠 뒤에 동건이가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더군요. 그리고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동건이가 떠나자마자 유진이는 가면을 벗어던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부지런히 쓸고 닦아놓은 거실을 보더니 대뜸 흰 장갑을 끼고 와서는 선반 위를 쓱 닦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꼭 어머니 살림은 이렇게 비위생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를 쓸고 닦으며 살아온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개어놓은 이불은 촌스럽다며 다시 개고 내가 정리해놓은 그릇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며 전부 꺼내 다시 정리했죠. 나는 내 집이 아닌 유진이라는 사람의 모델하우스에 얹혀 사는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 가슴을 가장 후벼 팠던 건 거실 한쪽에 놓아둔 낡은 도자기들 때문이었어요. 그건 먼저 간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흙 만지는 걸 좋아해서 주말마다 도예 공방에 가서 직접 만들어 온 것들이었어요. 투박하고 볼품없지만 거기엔 내 남편의 손길과 우리 부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걸 닦고 있으면 꼭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서울에 올 때도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것들만큼은 애지중지 싸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도자기들이 있던 자리에 번쩍거리는 은색 조형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거 제가 버렸어요. 집안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리고 촌스러워서요. 대신 이거 요즘 인스타 감성으로 제일 인기 있는 작가 작품으로 샀어요. 훨씬 세련됐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 과거와 기억, 내 정체성의 일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아니, 그걸 왜 네 마음대로 버리니? 유진이는 잡지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잖아요. 집 전체의 조화를 생각해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집의 조화를 깨뜨리는 낡고 촌스러운 장식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요. 며칠 뒤 유진이는 자기 친구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오수진이라고 유진이만큼이나 화려하고 콧대 높아 보이는 여자였죠. 나는 그래도 손님이니 정성껏 과일도 깎고 차도 내어 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내가 차린 다과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배달 앱으로 비싼 케이크와 커피를 시켜 먹더군요. 그러면서 나를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꼭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친구에게 나를 가리키며 킥킥거렸어요. 우리 어머님은 아직 옛날 방식이라 이런 거 잘 모르셔. 그 말에 수진이라는 여자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잠시 화분에 물을 주러 발코니에 나갔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귀에는 똑똑히 밝혔죠. 유진이가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아휴, 말도 마. 국밥 팔아서 번 돈은 통장에 꽉 쥐고 있으면서 나한테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던져주는 게 다야. 그걸로 강남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진짜 짜증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바친 내 평생의 희생이 고작 100만 원짜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상냥한 미소 뒤에 돈에 대한 불만과 나에 대한 경멸, 그리고 시커먼 악의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서름과 상처의 이유가 바로 저것이었구나.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동건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유진이가 동건이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꾸짖으셨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내가 오빠 힘들게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연기,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였어요. 내 아들은 아내의 눈물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나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어머니, 유진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걔 그런 애 아니에요. 타지 와서 적응하느라 힘든 애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말은 거짓이 되고 저 아이의 눈물은 진실이 되는 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홀로 밤을 새웠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꼭 나를 비웃으며 반짝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외로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어요. 아들 동건이는 나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유진이는 보란 듯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녀의 통제와 착취는 이제 숨김이 없었어요. 동건이가 보고 있을 때만 상냥한 며느리가 되었고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이름 없는 하녀가 되었죠. 그 정점은 유진이가 자기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유진이는 내게 메뉴판을 내밀며 온갖 까다로운 음식들을 주문했어요. 갈비찜, 신선로, 구절판. 평생 국밥만 끓여온 내게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혹시라도
아들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밤낮으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었죠. 파티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 화려하게 차려입은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고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손님들 곧 오실 텐데 방에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옷차림도 그렇고 괜히 손님들 불편하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잘 대접할게요. 피곤하시죠? 그 말은 결국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파티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내쫓기듯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 밖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방은 무덤처럼 고요했죠. 그날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는데 유진이가 남은 음식들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음식이 손님들 입맛에 영 안 맞았나 봐요. 거의 다 남았네. 다음부턴 그냥 비싼 한정식 집에서 시키는 게 낫겠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손맛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내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무렵 내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서재에서 유진이가 친구 수진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귀에 꽂혔죠. 응, 괜찮은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깨끗하고 오빠한테는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둘러대면 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엉뚱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돌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울면서 말하면 넘어올 거야. 사랑하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포장해야지. 그래야 죄책감도 안 느끼고. 요양원, 치매, 사랑하니까 보낸다.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아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그저 아들의 돈을 보고 결혼했고, 이제는 걸리적거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치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동건이를 붙잡고 어젯밤 내가 들은 이야기를 횡설수설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미 유진이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간 동건이는 피곤하다는 듯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유진이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피곤해서 헛것을 들으셨겠죠. 제발 유진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내 아들마저 저 악마 같은 아이의 편이구나. 절망의 끝에서 나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만 흘리던 어느 날 밤, 문득 부산 국밥집에 내가 떠올랐어요. 술주정뱅이 손님들, 돈 안 내고 도망가던 사람들, 음식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던 진상들. 그 모진 세월을 내가 어떻게 버텨왔더라? 나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들 하나 지키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남은 부산댁 박선자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죽더라도 내 발로 서서 죽어야지. 저 계집의 손에 요양원으로 끌려가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 구석에 처박혀 있던 동건이가 사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그동안 전화나 받고 문자나 보는 게 전부였던 기계 덩어리.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유튜브를 뒤졌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사용법, 사진 몰래 찍는 법,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더듬거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필사적으로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전의 박선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숙이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밥을 먹다 수저를 떨어뜨리고 유진이의 말을 몇 번씩 되물으며 일부러 더 기력이 없고 정신이 없는 척 연기했죠. 내 연기에 유진이는 완전히 방심했어요. 저러니 요양원에 보내야지 하는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도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와 통화하며 자기 계획들을 떠들어댔죠. 나는 유진이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반격을 시작했어요. 유진이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나는 옷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져 명품 쇼핑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를 몰래 모았고 거실에 앉아 조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았죠.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생존을 위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준비하는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를 구박받던 늙은 어미의 반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비밀스러운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여전히 기운 없고 정신없는 늙은이 행세를 하며 유진이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내 스마트폰에는 그 아이의 사악한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 아이의 사치를 증명하는 영수증들이 모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이 싸움의 끝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그러던 중에 나는 아들 동건이에게서 작은 변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아들은 부쩍 지쳐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늘진 얼굴에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깊은 고뇌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유진이와 웃고 떠들기보다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고 집에는 동건이와 나 단둘이 남았죠. 나는 저녁을 차렸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아들이 툭 하고 한마디 던지더군요. 어머니, 옛날에 부산에서 끓여주시던 돼지국밥, 그거 먹고 싶네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부산이나 국밥집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아들이었어요. 늘 과거는 있고 강남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던 아이였죠. 나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재료가 마땅찮아서 그 맛이 나겠니? 하지만 내심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동건이는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배경처럼 존재했던 나라는 사람을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라며 묻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유진이는 옆에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죠. 여보, 라며 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법이죠. 결정적인 계기는 부산의 옛 이웃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어요. 동건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데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아마 국밥집 단골이었던 영도 아지매였나 봐요. 처음에는 예, 잘 지내시죠?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힘없이 말하더군요. 어머니요. 예, 잘 계세요. 그럼요. 전화를 끄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나중에 들으니 그 이웃이 걱정스럽게 물었다고 해요. 선자씨가 전화도 잘 안 받고 통 웃지를 않는다는데 서울 물이 안 맞는 거 아이가. 거기서는 국밥집 할 때처럼 웃을 일이 없는갑네. 동건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어머니의 웃음과 삶을 통째로 빼앗아 왔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무렵부터 유진이의 행동도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동건이의 서재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 일을 돕는가 보다 했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았죠. 어느 주말 동건이가 서재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게 와 묻더군요. 어머니, 제 인감도장 못 보셨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 아이의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동건이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나는 평소처럼 기운 없는 척 소파에 앉아줘는 신용을 했어요. 유진이는 신이 나서 친구 수진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늘 그랬듯 스피커폰으로요. 내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그날따라 동건이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중요한 발표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해 놓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통화에 열중한 유진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동건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응, 찾았어. 오빠 도장. 이걸로 위임장 만들어서 시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야지.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어차피 치매 노인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거짓 눈물, 갑자기 사라진 인감도장, 그리고 급격히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까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나는 똑똑히 봤어요. 동건이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작게 진동했어요. 아들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간 뒤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방금 유진이 통화, 제가 다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은 흐느끼며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도장 이야기, 위임장, 요양원, 그리고 치매 노인이라는 말까지. 마지막으로 아들은 결심한 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어요.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길고 길었던 폭풍 전의 고요가 끝나고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시간이 온 것이죠.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 여인이 서 있었죠. 두려움과 슬픔에 쪼그라들었던 지난날의 내가 아니었어요. 20년간 자갈치 시장의 찬 바닥에서 새벽을 맞던 질긴 생명력이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에 봉인 해제라도 된 듯 온몸에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길고 길었던 내 눈물의 역사를 끝낼 거예요.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서류 뭉치들. 이것들은 내 무기이자 내 명예를 되찾아줄 심판의 망치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이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동건이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를 능숙하게 감추고 있었죠. 유진이는 평소처럼 달려가 아들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애교를 부렸어요. 우리 여보, 오늘 힘들었죠? 내가 여보 좋아하는 걸로만 저녁 차렸는데.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내 방에서 때를 기다렸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모두 앉았어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유진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제잘거렸지만 동건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밤만 깨작거리던 동건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유진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인감도장? 글쎄, 난 본 적 없는데. 오빠가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동건이는 그런 유진이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죠. 그래, 이상하네. 내가 오늘 집에 일찍 왔었거든. 당신이 내 도장 찾았다고 친구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유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게. 유진이는 식탁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동건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 오빠랑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돈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하실까봐 내가 잠시 보관만 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이야, 오빠. 동건이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 지긋지긋한 아내의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내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어요. 나는 동건이가 아닌 바닥에 엎드려 우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내 얘기는 내가 직접 하마. 나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의 화면을 눌렀어요. 그러자 유진이가 친구 수진이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거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국밥 팔아서 번 돈 꽉 쥐고 있으면서 생활비로 100만 원 던져주는 게 다야. 진짜 짜증나.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둘러대면 돼. 사랑하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포장해야지. 우리 오빠, 단순해서 내가 울면 다 믿어. 걱정 마. 자신을 조롱하는 목소리, 돈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잔인한 계획까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유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동건이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유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뿐인 줄 아니? 나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유진이의 이름으로 된 카드 빚 내역서와 지난 몇 달간 사들인 명품 쇼핑 목록이었죠. 네가 생활비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칭얼댈 때 내 몸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 걸려 있었더구나. 다음으로 나는 홈파티 때 몰래 촬영해둔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유진이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나를 촌스러운 시골 할망구라고 부르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내가 차려준 음식을 맛도 보지 않고 폄하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모든 증거 앞에서 유진이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의 권력 관계가 그 순간 완벽하게 역전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자 동건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혼하자. 궁지에 몰린 유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좋아요. 대신 위자료는 두둑이 줘야 할 거예요. 나도 변호사 있어. 동건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었어요. 위자료? 이 증거들이면 당신이 나한테 사기 결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판이야. 이 모든 거 내일 당장 우리 변호사한테 넘길 거다. 그때 내가 유진이의 바로 앞에 다가가 섰어요. 나는 더 이상 기운 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아들과 내 인생을 지켜낸 어미였죠. 나는 내 평생의 한과 분노, 그리고 경멸을 담아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내 노후를 훔치려 한 사기꾼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건이는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가방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당장 꺼져. 내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당장 사라져. 유진이는 마지막까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나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거실에 남은 건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은 자의 평화로운 침묵이었으니까요. 유진이가 쫓겨나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나와 동건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동건이가 내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덩치만 컸지.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애 같은 아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외면했던 죄책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겠죠. 나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그 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아들은 내게 용서를 구했고 나는 그런 아들을 위로했어요. 길고 길었던 상처가 비로소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는 밤이었어요.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몇 달이 지나고 동건이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어요. 우리는 그 지옥 같았던 강남 아파트에 더는 살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동건이가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믿었던 친구 수진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지금은 신림동에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이야기였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군요.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유진이를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VIP 대접을 받으며 쇼핑을 했을 그 아이가 이제는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 되어 부유한 손님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어요. 내가 사주었던 명품 가방을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진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앞섰어요. 저 아이의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구나. 나는 조용히 그곳을 돌아 나왔어요. 그걸로 내 마음속의 복수도 완전히 끝이 났죠. 우리는 미련 없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죠.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는 허울뿐인 곳이 아닌 진짜 우리 모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수원이었어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 도시가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우리는 수원 행궁동 근처에 아담한 상가주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평생의 꿈이었던 제대로 된 한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은 두 팔 걷어붙이고 내 꿈을 응원해줬어요. 세계적인 건축가인 내 아들이 자기 회사 일도 제쳐두고 직접 식당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공사 현장을 지휘했죠. 식당 이름은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의 손맛,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죠. 식당이 문을 열자 내 정성 담긴 음식은 금세 입소문을 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스타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주말마다 동건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일을 도왔어요. 땀 흘려 일하고 손님들과 웃고 내가 끓여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 주말이었어요. 동건이가 조금 상기된 얼굴로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화려했던 유진이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선한 눈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을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하는 그 아가씨는 참 따뜻하고 진실돼 보였죠. 나는 손님상과는 별개로 우리 세 사람이 먹을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된장찌개를 한 뚝배기 끓여 놓았죠. 아가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동건이도 나도 너무 놀라서 이유를 물었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눈물을 닦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서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한때 내게 모욕과 상처의 상징이었던 된장찌개가 이제는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따뜻한 음식이 되었구나. 나는 웃으며 아가씨의 그릇에 찌개를 듬뿍 덜어주었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동건이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죠. 식당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요. 나는 조용히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내 인생에 찾아온 완전한 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 찾아온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끓여온 된장찌개의 하늘, 그녀는 일어서는 힘으로 바꿨어요. 진정한 효도는 존중이며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었죠. 박선자 여사의 따뜻한 밥상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